신인간혁명 28권 이케다 다이사쿠 혁신 역사는 움직인다. 시대는 바뀐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일념이고 행동이다. 1978년 8월 12일 중국과 일본이 중일 평화 우호 조약에 조인해 바야흐로 중일 신시대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9월 11일 낮 12시 반 야마모토 신이치를 단장으로 하는 제4차 방중단 22명은 중일5 협의회 초청을 받아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신이치의 중국 방문은 3년 5개월 만이었다. 트랩 위에 서자 상쾌한 바람이 볼을 스쳤다. 가을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바람이었다. 저 멀리 보이는 실록의 나무들이 눈부셨다. 신이치가 트랩을 내려오자 중일 우호 협의회의 순핑화 비서장 일행이 웃는 얼굴로 맞이했다. 야마모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신이치는 순 비서장이 내미는 손을 굳게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러 마중까지 나와주시니 황송합니다. 저도 30분 정도 전에 베이징에서 막 도착했습니다. 순핑화는 제1차 방중 이후로 이미 친분을 맺은 라오펑유, 오랜 친구이다. 이 시기에 중일 간의 우호 분위기가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중일 우호 협회 비서장인 순핑화는 매우 바빠졌으리라. 그 속에서 상하이까지 와 주었다. 신이치는 그 신의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방중이 중국과 일본 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방중단 일행은 중국 측이 준비한 차량 16대에 나눠 타고 숙소인 진장 호텔로 갔다. 신이치는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중일 국교 정상화 재연을 한 지 꼭 10년이구나. 역사의 톱니바퀴는 크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사회 제도는 달라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은 사람들이다. 반드시 만대에 이르는 우호를 구축해야 한다. 스네치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았다. 1968년 9월 8일 도쿄 료고쿠에 있는 니혼 대학교 강당에서 실시한 제11회 대학부 총회에서 중일 문제를 언급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도를 말했다. 첫째, 중국의 존재를 정식 승인하고 국교를 정상화할 것. 둘째, 중국이 유엔에서 정당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중일이 경제, 문화적 교류를 추진할 것. 그리고 대학부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이 사회의 중핵이 되었을 때에는 일본의 청년도, 중국의 청년도 손을 맞잡고 밝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서로 웃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을 축으로 아시아의 모든 민중이 서로 돕고 지켜주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오늘날 아시아를 뒤덮은 전쟁의 잔혹함과 빈곤의 먹구름이 완전히 사라지고 희망과 행복의 태양이 찬란히 비추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제언은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중일 우호를 진지하게 바라던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찬동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 몇 배로 격렬한 비난 중상의 집중 포화를 맞아야 했다. 대학부 총회가 끝나고 사흘 뒤에 열린 미일 안전보장 회의에서도 외무성의 고관이 강하게 불만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발표한 제언이었다. 불신과 증오로 경직된 냉전 시대의 안반을 뚫고 아시아와 세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당연하다. 목숨을 건 각오 없이는 신념을 관철할 수 없다. 신이치는 이듬해인 1969년 6월 세이쿄 신문에 연재한 소설 인간혁명 제5권에서 이렇게 외쳤다. 일본은 스스로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과 평화와 우호 조약을 맺어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평화 우호 조약을 최우선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중국의 저 원나이 총리는 신이치가 제언한 중일 국교 정상화와 중일 평화 우호 조약 체결에 주목했다. 또 중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생애를 바친 국회의원 마스무라 겐조는 이 제언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이치가 중국을 방문해 저우 총리와 회견하기를 강하게 권했다. 하지만 신이치는 국교 회복을 추진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정치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종교인인 내가 지금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창당한 공명당이 방중하도록 제안했다. 1970년 봄 중일 각서 무역 교섭의 후견인으로 중국을 방문한 마스무라는 저우 총리에게 신이치와 공명당의 관을 전했다. 이듬해인 1971년 6월 공명당이 중국을 방문해 저우 총리와 회견했다. 총리는 국교 정상화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일본 측의 공명당 방중 대표단과 중국 측의 중일 우호협회 대표단이 그 조건을 반영해 공동 성명을 작성하고 7월 2일에 조인했다. 이것으로 국교 정상화를 실현할 돌파구가 열렸다. 이 공동 성명은 국교 회복 5원칙이라고 일컫게 되고 그 뒤로 정부, 간, 교섭의 이정표가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중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듬해 5월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미 키신저 대통령 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 저우 총리와 회견했다고 밝혔다. 역사의 흐름은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중일 양국 정부가 교섭을 진행해 드디어 1972년 9월 29일 일본의 다나카 가코 에이 총리와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 중국의 저우언나이 총리, 그리고 지펑페이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중일 공동 성명에 조인했다. 성명은 중일 국교 정상화를 비롯해 중국의 대일 배상 청구 포기, 평화 오원칙에 따른 우호관계 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신이치의 제언은 현실로 이루어졌다. 소리를 내야 한다. 행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곳에서 변혁을 향한 회전이 시작된다. 중일 공동 성명에는 양국의 평화 우호 관계를 견고히 다지고 발전시키기 위해 평화 우호 조약 체결도 교섭하기로 명기했다. 조약을 체결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예비 교섭은 1974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시니치가 저우 원나이 총리를 만난 때는 그 다음 달인 12월 5일이었다. 총리는 병상에 누운 몸인데도 의사의 제지를 무릅쓰고 회견에 참석했다. 총리는 중일 우호는 우리의 공통된 소원입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라고 말한 뒤 기백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의 조기 체결을 희망합니다. 그 말은 유언처럼 신이치의 가슴 속에 울려 퍼졌다. 만대에 걸친 우호의 소망을 의탁받은 듯했다. 신이치는 한 사람의 민간인이라는 위치에서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실현하는데 온 힘을 다하자고 깊게, 굳게, 강하게 맹세했다. 이듬해 1월 신이치는 미국에서 키신저 국무장관과 회견했다. 중일 평화 우호 조약에 관해 의견을 묻고 찬동 의사를 확인했다. 그리고 미국을 방문 중인 오히라 마사요시 재무장관을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만났을 때 그 취지를 전했다. 이해 4월 신이치는 세 번째 중국 방문에서 덩 샤오핑 부총리와 회담했다. 여기서도 평화 우호 조약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일 공동 성명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그 어떤 나라의 시도도 반대한다고 쓰여 있다. 일본에서는 이 반패권 조항을 평화 우호 조약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패권을 차지하려는 나라는 소련을 가리키므로 이 내용을 넣으면 소련을 적대시하는 것이 되어 소일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이다. 평화 우호 조약은 이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했다. 실제로 소련은 반패권 조항을 빼라고 강경하게 요구했다. 시니치는 덩샤오핑에게 반패권 조항에 관한 중국의 의견을 기탄 없이 물었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용기를 내어 흉금을 터놓고 솔직히 대화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법이다. 덩샤오핑은 문화 대혁명 시기에 주자파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반혁명 분자라고 비판받으며 실각했다. 연금 대기도 하고 강금 생활도 해야 했다. 하지만 저원나의 총리는 음으로 양으로 덩샤오핑을 비호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중앙정부로 다시 불러들였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1974년 12월에 제2차 방중에서 복귀한 덩 부총리와 처음으로 회견했다. 그리고 이듬해 4월에 제3차 방중 때 또다시 덩 부총리를 만나 회견했다. 이 회견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시아 국장도 동석했다. 시니치의 질문에 부총리가 이렇게 답했다.
반패권 조항은 이미 중일 공동 성명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반패권은 소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일본도 더 나아가 모든 국가와 집단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이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행위를 반대하는 조항입니다. 또 중국과 소련의 관계에 관한 질문에는 중소의 인민이 서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 소련이 중국을 침공하리라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신이치는 중국과 일본이 평화 우호 조약을 맺는데 현안이 될 만한 점을 여러 각도에서 솔직히 질문했다. 이로써 중국의 견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듬해인 1976년 1월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저 원나이 총리가 서거했기 때문이다. 당을 좌지우지하는 장칭을 비롯한 사인방에게 공격당한 덩샤오핑은 다시 실각한다. 그러나 그해 9월 마오쩌둥 주석이 서거하고 사인방이 체포되면서 문화대혁명은 막을 내린다. 문화대혁명은 1960년대 중반부터 중국 국내의 계급 투쟁으로서 시작되었지만 그 실상은 정치의 실권을 쥔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을 자본주의 앞잡이로 몰아 쫓아내려는 권력투쟁이었다. 문화대혁명의 선봉은 청소년으로 조직된 홍위병이었다. 낡은 사상과 낡은 문화, 구습을 타파하자고 외치면서 공격의 창끝을 지식인 등에게 향했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교조주의와 권력투쟁이 결합한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재앙의 시대가 이어졌다. 1977년 7월 덩샤오핑은 당 부주석, 국무원, 부총리 등의 요직을 맡아 활약한다. 1978년이 되자 중국은 새로운 행보를 시작한다. 2월 말부터 열린 전국 인민대표회 전인대에서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4대 현대화에 본격적으로 힘쓸 것을 확인하고 사회주의 강국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그것을 위한 지도 체제로서 화거펑, 당주석이 국무원 총리 등을 겸임하게 되었다. 중일 평화 우호 조약 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양국 간의 그 도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이전부터 의견이 대립하던 반패권 조항의 조정에도 난항을 겪었다. 또 4월에는 100척이 넘는 어선이 중국 국기를 달고 생카쿠 열도, 중국명은 갸오위다 오열도, 영해에 접근해 그 일부가 영해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그들에게 영해에서 나가라고 재촉했지만 어선들은 중국의 영해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어선들이 해역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카쿠열도 문제가 조약 체결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8월 12일 드디어 중일평화 우호 조약을 베이징에서 조인했다. 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제1조 제1항에는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에 관한 상호 불간섭, 평등 및 호혜, 그리고 평화 공전의 모든 원칙을 기초로 양국 사이의 항구적인 평화 우호 관계를 발전시킨다고 쓰여 있다. 제2항에는 상호 관계에서 모든 분쟁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고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내세워 위협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평화 우호 조약이라고 해도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신뢰라는 토양을 끊임없이 일구어야 한다. 조약 체결은 결승점이 아니라 만대에 걸친 교류의 시작이다. 난항을 겪은 반패권 조항은 제2조에 넣었다. 조약을 체결하는 두 최약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패권을 추구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패권을 확립하려는 다른 어떤 국가와 집단의 시도도 반대한다. 중국 측은 중일 공동 성명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패권 반대를 그대로 조문에 넣자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측은 패권 반대가 중일이 함께 소련을 견제하는 셈이 되어 중소 대립에 휘말리게 될까 염려했다. 그리고 패권 반대는 특정한 제3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명기하자고 강하게 요구했다. 최종적으로 패권 반대는 중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일반 원칙으로 하고 제4조의 이 조약은 각 체약국과 제3국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기했다. 소련을 배려한 내용이다.
이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이 조인되고 10월에는 일본 국회에서 비준이 승인되었다. 그리고 덩샤오핑 부총리와 황화 외교부장 일행이 일본을 방문해 비준서를 교환함에 따라 평화 우호 조약이 발효되었다. 중국 정상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신해치는 전부터 주장한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이 체결되자 진심으로 기뻤다. 이 평화 우호 조약이 내실을 기하고 영원히 이어지도록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한 노력하자고 마음속 깊이 맹세했다. 어쨌든 신이치가 중일국교 정상화를 제언한 지 만 10년 만에 드디어 중일 신시대를 맞이했다. 역사는 바뀐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흉금을 터놓고 진지한 대화를 꾸준히 나눈다면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증오를 우애로 바꾸고 전쟁을 평화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것이 신이치의 철학이자 신념이고 확신이었다. 3년 5개월 만에 제4차 중국 방문에 나선 야마모토 신이치는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을 출발해 숙소인 진장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여성들의 복장은 짙은 남색이나 카키색과 같은 단색으로 바지 차림이 많았지만 그 중에는 연분홍색이나 줄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젊은 여성도 있었다. 또 모두 표정이 밝았다. 신이치 일행이 탄 차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드는 사람도 있었다. 자유를 박탈당한 문화 대혁명의 시대가 끝나고 4대 현대화로 나아가기 시작한 중국의 미래의 사람들은 희망을 느끼는 듯했다. 신해치는 진장호텔에서 중일 우호협회 순핑화 비서장 일행과 교류하며 방중단 멤버를 소개했다. 일행 중에는 중국을 처음 방문한 종문의 승려와 속과대학교 교수도 있었다. 당초 신이치는 니타스 법주를 중국에 안내하고 싶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장거리 여행은 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니타스 법주와 동남아시아,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미국, 멕시코, 유럽을 방문했다. 불법 서환도 일연부재 광선위포, 다시 말해 세계 광포도 어범불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이자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문화의 사명이다. 또 세계 평화를 구축해 이 세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는 일이야말로 불법자의 위대한 사명이다. 한동안 국교가 끊겼지만 중국은 불교를 전해준 대은의 나라이다. 신해치는 중일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러한 역사에 바탕을 두고 폭넓은 문화 우호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불법의 자비와 생명 존엄이라는 법리를 인류의 공동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교 관계자를 비롯해 여러 종교의 지도자와 반드시 대화해야 한다. 아니, 종교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정상과도 흉금을 터놓고 꾸준히 대화할 필요가 있다. 꽉 막힌 원리주의는 니치렌 불법의 정신을 왜곡시켜 근본 목적을 잃게 만든다. 이번 중국 방문에는 창가업회 측 통역으로 저우즈잉도 동행했다. 저우는 홍콩 태생으로 속과대학교 대학원생 박사 전기 과정이었다. 1974년 1월 야마모토 신이치가 홍콩을 방문했을 때 홍콩 대학교와 홍콩 중문대학교 등에서 광둥어 통역으로 대학 1학년인 저우를 기용했다. 아직 일본어가 서툴러 결코 훌륭한 통역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이치는 다양한 통역 경험을 쌓아 인류의 통역사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대했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고 세계 지도자들과 대화를 추진하려면 각 언어별로 훌륭한 통역이 필요하다. 더구나 스니치의 경우 불법에 관해 말할 때가 많기 때문에 통역은 불법 용어를 올바르게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전망할 때 그러한 실력을 습득해 스니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역을 육성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과제였다. 1974년 홍콩을 방문했을 때 신이치는 저우에게 이번에 중국에 가면 그곳에서 통역을 해주게 라고 말했다. 저우는 죄송스러워 하면서 홍콩에서는 광둥어를 사용하지만 중국은 베이징어를 쓰기 때문에 발음이 완전히 달라 통역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물론 신이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쉽군. 중국에서는 국가 지도자도 만나 회견할 예정이네. 자네가 통역해 준다면 안심인데 말이야. 언젠가는 꼭 통역해 주게. 그 말이 저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저우는 일본에 돌아오자 베이징어를 필사적으로 공부했다. 실력이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소카대학교에서 처음 개최한 중국어 변론 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소카대학교가 중국 정부에서 파견하는 유학생을 받아들이자 배우고 익힌 베이징어를 구사해 의사소통에 도전했다. 그리고 제4차 방중 때는 드디어 베이징어 통역으로서 분투하게 된다. 사명을 자각하고 뜻이라는 씨앗을 흉중에 심어야 비로소 향학심이 불타고 재능의 싹도 급속도로 자라 꽃을 피운다. 뜻이 있는 사람은 강하다.